안녕하십니까. 이런 강의 이제 민사특별법 남았습니다. 민사특별법은 5개 법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 요 5가지가 있고요. 이 5개 특별법은 좀 많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위주로 암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판례 중에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려운 판례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머리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판례들은 결론만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자,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2가지는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봤던 민법상 임대차가 있잖아요. 그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특별한가 그걸 조심하시면 돼요. 한 3가지가 특별합니다. 첫째가 대항력을 부여해줘. 대항력. 두 번째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안전장치가 몇 개 있어요. 보증금 안전하게 회수하는 장치가 있고요. 세 번째가 기간. 계약기간이 있죠. 존속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존속기간을 보장해주고 갱신도, 재계약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만 있는 독특한 게 하나 있죠. 권리금 회수.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잘 나오는 조문 위주로 암기를 좀 하시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가면 귀속청산 절차라는 게 나옵니다. 그 귀속청산 절차가 어떤가 그거를 좀 주목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그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명의신탁의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요 3가지 명의신탁 유형에서의 법률관계 그거를 주로 사례 형태, 가불병정으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딱딱 맞춰서 외울 거 외우고 해주시면 한 6문제 중에서 한 3, 4개 정도는 맞출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뭐 제정 목적이 있고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뼈대를 잡자 그랬죠. 그 적용 범위는 물적 적용 범위와 인적 적용 범위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가지라 그랬어요. 대항력 부여, 보증금 회수, 존속기한 및 갱신. 갱신은 재계약 보장하는 거죠. 요 갱신과 관련해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 갱신 요구권이 뭔가? 상가건물임대차에도 있어요.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그걸 이제 비교해가지고 다른 점은 뭔지, 공통점은 뭔지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만 따로 임차권 승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로 제정 목적, 적용 범위. 그 다음에 대항력, 보증금 회수, 존속기한 및 갱신. 갱신 요구권이 있다고 그랬고 상임법에만 있는 권리금 회수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집합건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물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는가. 이건 개념의 문제고요. 중요한 게 요겁니다.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요게 핵심입니다. 근데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인, 관리단, 관리위원회, 규약. 이런 것들 있죠. 관리단, 관리인, 관리단, 관리위원회, 관리규약 이런 것들 재건축법과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핵심이 오라 그랬죠. 귀속청산 절차. 거기에다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당연히 어디에 적용되는가 당연히 개념과 3가지 명의신탁의 유형. 그 중에서 특히 계약 명의신탁이란 어떤 건지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렇게 민사특별법은 뼈대를 잡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했던 부분들 위주로 깊이 말고 암기한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봅니다. 자, 제정 목적이 뭐예요? 임대차 중에서 주거용 건물. 요건 이제 2글자로 주택이라고 하죠.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차한 것에 대해서 민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둬서 특례, 줄여갖고 특별 규정 이렇게 되겠죠.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가? 몇 가지가 있죠.
대항력 부여, 보증금 회수 장치, 존속기간 보장 및 갱신 보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이 추가적으로 있게 됩니다. 특별법이죠. 따라서 민법과 충돌하면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반면에 주임법이 규정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비용상환 청구권 같은 것들,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당연히 민법이 적용이 되겠죠.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조문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류로 체결할 때, 서류, 구두가 아니고 서류로 체결할 때, 여기 첫 번째 포인트, 법무부 장관이 정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예요. 근데 누구하고 협의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요. 이렇게 서류로 계약을 할 때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마치 강행규정처럼 돼 있어요. 근데 단서에다가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해서 다른 계약서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거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조문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간단히 확인한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인데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 그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다만 당사자 중 한 사람, 특히 경제적 약자, 주택임대차에서는 누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 무효예요. 무효인데 원칙이, 만약에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예외, 그럼 무효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전부로 무효로 하는 걸 전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무효다, 이런 게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어디에 적용되는가? 물적 적용 범위 주택에 적용되죠.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되는데, 이때 주거용인지 여부와 가서 첫째,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연하죠. 두 번째, 공부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가? 공부상 용도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실지 용도로 판단합니다. 공부상으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또 그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비주거로 사용하는 경우도 당연히 적용되죠. 전체가 주거용이라면 그 전체가 주거용인지는 계약 당시 실지 용도로 판단하고, 이렇게 계약 당시 실지 용도로 주거용이라는 판단이 되면 그 전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차 하든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차든, 자,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차 했다면 나머지는 비주거용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비주거용, 전체가 비주거용 건물인데 그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죠. 주거용 건물이기만 하면 등기됐는지 허가받았는지 따위는 묻지 않습니다.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주임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주거용인지 판단 기준, 실지용도, 판단 시점, 계약 당시, 두 가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주거용인지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그 당시, 즉 계약 당시에는 주거용이 아니야. 계약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 개조했어. 주임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계약 당시 실지 용도로 판단한다. 대지도 적용됩니다. 자, 주택이 대지에도 주임법이 적용된다는 건 나중에 보시겠지만 주택의 경매대가뿐만 아니라 대지의 경매대가에서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대지에도 적용된다. 특히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에도, 자, 첫 번째 판례 대지의 낙찰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그죠? 대지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전세로 하는 경우 있죠.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 전세권 등기 없는 전세. 이게 뭐예요? 채권적 전세, 미등기 전세 이렇게 부르죠. 임대차 일종이죠.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여행 가서 호텔이나 숙박업소에 숙박하는 임대차. 숙박계약도 임대차죠. 근데 일시 사용이죠. 당연히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시 사용 임대차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에서. 인적 범위는 임차인이 누군가의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라면 외국인도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임법이 적용 안 됩니다. 주임법이 적용이 되면요. 이렇게 주택임대차를 했을 때 주택이 팔리면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해요.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합니다. 임대인 지위를. 근데 주임법이 적용 안 된다. 그럼 어떤 거예요?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밑에 판례가 그렇죠. 법인이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임법이 적용이 되면 승계하지만 주임법이 적용 안 되니까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을 빌려가지고 재임대 사업을 하는 법인이 있어요. LH공사라든가 뭐 경기도 지방공사라든가 이런 무슨 공사 이런 경우죠. 그러면 갑으로부터 LH공사가 집을 빌려가지고 미주택 서민에게 재임대했을 때 갑이 임대인, LH공사가 임차인, 무주택 서민은 전차인이 될 텐데요. 이럴 때 이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인 공사가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법인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법인이 대항력을 갖는다. 또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이 기업,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인적 범위, 법인이 예외적으로 주임법이 적용되는 경우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에 문제가 되는 경우 보증금을 기존 채권으로 가름했다. 보증금 지급을 적용되겠죠. 근데 가장임대차 당연히 적용 안 됩니다. 가장임대차라는 게 어떤 의미냐? 실제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 수익이 아니라 채권 회수 목적이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나오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사용 수익이 아닌 채권 회수 목적. 이런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 따위에서 보호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3번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대표적으로 명의 신탁자가 있어요. 갑소유 주택인데 을의 이름으로 명의 신탁을 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갑소유 주택인데 등기부에는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권이. 이때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때도 주임법이 적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소유자 사이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해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 대표적으로 주택 명의 신탁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써있네요. 이 명의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용 범위. 간혹 가다가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 적용되지 않는 것 출제가 되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대항력 보이죠. 대항력이라는 게 뭐예요? 주택의 신소유자.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차한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았을 때 또는 주택이 경매가 됐을 때 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양수인이 승계한다. 이게 대항력부여죠. 주택 임차인이 주택 신소유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주택을 계속 사용식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3조 사항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죠. 자, 주택 양수인이니까 당연히 대지만 양수한 사람, 땅만 산 사람, 이 사람을 주택 양수인이라 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이 사람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요건이 뭐예요? 민법상 임차권 등기하면 당연히 대항력이 인정이 될 것이고요. 설령 민법상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고 점유를 이전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거기 거주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열쇠를 받아가지고 문 따고 들어가서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돼. 그죠? 3조 1항 임대차는 그 등기 즉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 0시 제3자 기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주민등록은 일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죠. 그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 한 걸로 봐요. 전입신고한 날짜와 주민등록을 옮긴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것으로 보는데 이 전입신고한 때가 뭐냐 도대체 구체적으로. 네. 공무원이 전입신고서를 수리한 때, 접수한 때, 접수. 단순히 전입신고서가 공무원한테 도달한 때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기재를 확인해보고 잘못 썼으면 반려할 수 있잖아요. 다시 써오라고. 그러니까 도달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 수리한 때. 수리한 때 주민등록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중에서 인도라는 건 점유를 이전받는 걸 말하는데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간접 점유도 된다는 거죠.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 을이 병에게 갑의 동의받아 전대, 동의받아 전대. 그럼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죠.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는데, 자, 이때 임차인은 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고 있죠. 이때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 즉 인도는 점유를 말하는데 그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된다. 그런 걸로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보고 전입신고한 때란 무슨 뜻이다? 수리한 때. 수리한 때. 그죠?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리한 경우에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공무원이 착각을 해서 수정을 요구해서 반려했어. 그래서 다시 써왔는데 거기에 잘못됐어. 처음에 쓴 게 제대로 된 거였어. 근데 공무원이 착각해서 다시 써오라 그래서 공무원 말을 듣고 다시 썼는데 거기에 지번 기재가 잘못됐어. 대항력 인정될 수 없다.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수리한 때, 공무원이 수리한 때 주소지 기재가 정확해야 대항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 주소지는 신고 당시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되죠. 신고 당시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면 됩니다. 여기서 신고 당시라는 건 수리 당시죠. 수리 당시. 따라서 1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바로 했어요. 그게 수리가 됐어요. 근데 공무원이 깜빡해서 주민등록 원부상에 다르게 기재했어요. 이건 공무원이 잘못한 거죠. 아까 공무원이 착각해서 수정해 오세요 해서 수정된 게 접수된 거하고 구별하셔야 되죠. 이건 제대로 된 게 접수가 됐어요. 근데 공무원이 그걸 잘못 보고 잘못 기재한 거예요. 이땐 당연히 대항력 인정이 되겠죠. 그죠? 어쨌든 전입신고 당시, 즉 정확하게는 공무원이 전입신고서를 수리할 당시 그때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게끔 신고해야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 주민등록은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유하고 있다가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전출, 대항력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죠.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하다. 3번 어느 정도 기재해야 되는가? 다 가구, 단독주택이죠.
가지가지 한다라고 말하죠. 집업만 기재하면 되죠. 다가구, 단독주택, 반면에 다세대, 집합건물이죠.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되죠. 다가구는 집업만,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3번, 이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취득하고 나서 전출하는 순간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그래서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인도민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권은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존속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어야 되니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상실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직권말소, 주민등록, 직권말소, 대항력 상실. 자, 5번 언제 대항력이 생기나 다음날 0시라 그랬죠. 따라서 인도민 주민등록과 저당권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지면 당연히 저당권이 우선하죠. 임차인은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니까. 자, 요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고 해서 예외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이 전대차 후에 그 주택의 소유권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소유 아파트를 을이 임대하여 갑에게 전대한 상태에서 그러면 을은 전대인이고 갑은 전차인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병부터 분양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을은 전대인에서 임대인으로 바뀌고요. 갑은 전차인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요 갑이 대항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자,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 암기합니다.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즉시 갑은 대항력이 생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갑이 을에게 주택을 팔면서 그 자리에서 임대한 경우 갑은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었죠. 언제 대항력이 생기는가?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날 0시. 1번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3번은 갑소유 주택이 있어요.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임대했습니다. 근데 주택이 경매가 돼요. 주택이 경매가 됩니다. 그럼 이 임차권은요. 아무리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권을 갖췄다 하더라도요.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해요. 왜냐하면 요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2번 임차권은 그냥 소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을은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을 못해요. 집을 비워줘야 돼요. 자, 근데 이 병이 을을 찾아와서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합니다. 을하고. 그럼 이 을은 기존의 대항력이 상실되면서 새로 대항력을 취득하게 돼요. 을은. 이때 을은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느냐. 기존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기존 대항력이 소멸하면서 동시에 새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대항력을 언제 취득하냐. 병, 낙찰인이 법원에 낙찰대금을 납부하면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즉시 병이 경매대금을 법원에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기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대항력 취득식 세 가지 판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대항력의 의미가 뭐였어요? 신소유자가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본다죠. 거기 숨어 있는 게 뭐예요? 보증금 반환 채무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이런 의미죠. 또 만약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그럼 임차권과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죠. 그러니까 기존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던 보증금 반환 의무도 당연히 소멸하겠죠. 그 1번 판례죠.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4번은요.
요 4번은 자,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차한 상태에서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고 주택이 병에게 양도가 돼서 병이 임대인 지위 및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했는데 그래서 갑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소멸했는데 그때 을이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럴 수 있죠. 을은 갑한테서 보증금 반환 받아 나가고 싶어요. 새로운 소유자 병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당연히 을은 이 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 나 싫다. 나 나갈래. 이렇게 주택 임차인 을이 양수인 병에게 임대인지 즉 보증금 반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임차인은 난 싫다. 난 나갈래.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존 소유했던 갑 양도인의 주택 양도인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외죠. 예외. 5번 대지만 경락받은 사람. 이 사람은 주택 양수인이라 할 수는 없죠. 당연하죠. 이렇게 대항력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들 판례 1, 4, 5번 세 가지 정도. 조심해야 될 게 경매된 경우고요.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시기가 최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라면 임차인이 1번이라면 주택이 경매가 되었을 때 이 임차인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법원에다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나 나갈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1번 같은 경우. 반면에 대항력 취득 시기가 1번 저당권자보다 후라면 그 최선순위 담보권자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임차권도 소멸하는 게 대원칙이 됩니다. 요 2번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1번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뭐 이것까지는 됐고 원칙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은 됐고요. 자, 여기까지가 대항력이고요. 두 번째,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주택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하는가? 경매 넣어야죠. 거기 특칙이 하나 있고요. 또 경매됐을 때 그 경매대가부터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것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해야 된다 그랬는데 임차권은 담보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경매를 못 넣어요. 즉 임의 경매를 못 합니다. 강제 경매를 해야 돼요. 근데 강제 경매를 하려면요. 집행권원이란 게 필요해요. 경매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 이게 집행권원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그 집행권원의 대표 선수가 승소 확정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요. 이게 집행권원이 돼요. 이거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자, 이 신청할 때 첫째, 요 과정에서 두 가지. 첫째, 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절차의 신속을 위해서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안 비워도 돼요. 원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집을 비우는 게 동시행관계잖아요. 이렇게 동시행관계에 있을 때는 경매를 신청하려면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민사집행법 규정이에요. 그게 민사집행법 규정입니다. 요게 민사집행법 41조. 동시행관계에 있는 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 신청이 뭐예요? 집행 개시. 요건이 뭐냐?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임차인이 목적물에 경매를 신청하려면 자신의 반대 의무, 주택을 명도해야 돼요. 이게 민사집행법 규정이야. 근데 주택을 명도하는 순간 대항력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니까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경매를 넣을 수 있는 특별 규정을 둬야 됩니다. 그게 주택 경매 신청 시 특례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 등의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즉 집행을 개시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도해라
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도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안 해도 된다.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과 대항요건,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두 개를 다 갖춰야 돼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대항요건 또는이 아니야.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그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선 변제권이죠. 그죠? 자, 2번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전혀 별개죠. 그러니까 전세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과 전세권에 의한 전세금 우선 변제와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변제는 별개다.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그죠? 별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선 변제권이 뭐였어요? 대항요건과 플러스 확정일자. 그리고 그 대항요건, 인도 및 주민등록 적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야 그 주민등록은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 시기는 별거 없고요. 확정일자.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그 날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여백에 번호를 부여하여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하죠. 확정일자는요, 두 가지를 확정해요. 날짜하고 액수. 확정일자라고 되니까 날짜 확정하죠. 그리고 계약서에 있는 보증금 액수까지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이후에 보증금을 증액했다. 그 증액한 것만큼은 증액 이전 저당권자보다 우선할 수가 없게 됩니다. 확정일자, 좀 전에 확정일자는 날짜하고 보증금 액수를 확정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날짜 및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는 아파트 명칭, 전유 부분의 동호수, 기재가 없는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찍혔다 하더라도 그 확정일자는 효력이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겁니다. 자, 어쨌든 확정일자, 인도 및 주민등록부로서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그 이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필요 없고요. 3번 이런 거 안 읽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3번에 보면요.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특히 디귿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는 자는 임대인이 세금을 제때 냈는지 체납한 건 없는지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지 등등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라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달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은 계약할 때 요 정보 제공 요청 요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돼요. 다만 디귿 또는 릴 둘 중에 하나예요.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임대차 계약을 지금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면 리얼 제시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야. 임대인은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에서 동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미음 납세증명서도 마찬가지죠.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임대인이 또는 임차인이 세무서 가가지고 임대인의 체납 여부에 대한 열람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4번 임대차 존속 중에 우선 변제. 이건 뭐냐 하면 살고 있는데 경매가 되는 경우예요. 살고 있는데 경매가 되는 경우. 두 번째,
임차인이 최선순위라는 걸 전제로. 임차인이요, 1번 저당권자 보다 후순위라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소멸합니다, 임차권은. 그래서 순위에 따라서 보증금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받고 나가야 돼요. 다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나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 최선순위라면 둘 중에 하나.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계속 주장하여 나중에 경락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 나갈 수 있거나 또는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하거나 그래서 우선 면제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최선순위일 때. 둘 중에 하나. 이런 거 조심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임대차 존속 중에 주택이 경매될 때 임차인이 최선순위라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거. 두 번째, 배당을 요구하는 거.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차가 종료돼야 되잖아요.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서 배당을 받는 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잖아. 그러려면 먼저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임대차 존속 중에 주택이 경매될 때 임차인이 두 번째 거를 선택.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 해서 우선 변제 받으려면 먼저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임대차 해지 의사표시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임대차는 언제 해지가 되느냐? 법원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그때 임대차 계약은 해지, 즉 종료된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 확인하시고. 3번,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당연히 배당을 요구해야 되겠죠. 다만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는 거, 이 자체가 배당 요구죠. 그럼 이거는 따로 배당 요구할 필요 없죠.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경매를 넣었을 때 이때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당연히 배당을 요구해야 되죠. 반면에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는 건 배당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때는 당연히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우선 변제, 후순위 권리자보다 주택 및 대지 환가 대금에서 먼저 배당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만 대지에, 나대지입니다.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나대지에 그 다음에 주택이 지어지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적어도 대지 환가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안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예외죠.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건물에 임차인이 있을 때 적어도 대지 환가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지 못한다. 2번 적법 전대는 됐고요. 3번 보증금 수령. 자, 주택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을 요구했어요. 그럼 법원이 배당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이 배당을 해준다는 건 그런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주택 명도가 동시행관계잖아. 그래서 임차인은 주택을 양수인 경락인에게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수령해야 돼요. 근데 법원 가서 보증금을 수령하는 것과 인도하는 걸 물리적으로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을 양수인 경락인에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라고 해놨는데, 여기서 동시행관계니까 요거 먼저 인도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인도 증명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인도하겠다고, 임차인은 주택을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양수인 경락인에게 주택을 먼저 인도하고 수령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택을 명도한 증명, 나 명도하겠다 라고 공증 따위를 해가지고 그걸 법원에 제출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6번, 경매에서 임차권을 소멸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다만 임차인이 최선순위야. 그래서 법원에 배당을 요구를 안 했어.
또는 요구했지만 다 못 받았어. 요런 경우. 임차인이 주택이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이 원칙인데 다만 임차인이 1번이야. 최선순위. 그리고 배당을 요구 안 했어. 또는 배당을 요구했지만 다 못 받았어. 일부가 남았어. 요런 경우. 요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보증금이 모두 변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7번은 임차인이 살다가 돈이 필요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팔았어요. 임차권은 그대로 있고 지가 주택은 그대로 살고 있고 보증금 반환 채권만 팔았을 때 당연히 이 보증금 반환 채권만 산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니죠. 우선 변제권은 임차권에 부여된 건데 임차권과 분리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산 사람은 당연히 임차권에 의해서 인정되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다만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게 금융기관일 때는 일반인이 아니라 이때는 그 양수한 보증금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이 금융기관은 아무리 우선 변제권을 승계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을 대리해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죠. 그 보증금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야 임차인 너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단 디귿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조심해 주시고요. 자, 보증금적 일정액 보호라고 해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소액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라고 하게 됩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의성질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건은 뭐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가 되기 전에 적어도 주택이 경매 신청됐다. 그 사실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기 전까지 적어도 대항 요건은 갖춰라. 대항 요건. 확정일자는 필요 없죠. 최우선하니까. 확정일자는 순서를 정하는 건데 이건 최우선이니까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 갖춰야 되고 당연히 배당 요구해야 되고 그죠?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으로 바뀌고 임차했으니까 임대차 계약 당시 이미 주거용이잖아요. 당연히 주임법 적용되니까 그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겠지. 계약 당시 주거용이니까. 그죠? 자, 처음에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감액했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 됐네. 당연히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겠죠. 대지만 낙찰되었을 때 대지 낙찰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고요. 자, 요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액 외워야 되죠. 현재 보증금이 이하여야 돼요. 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 수도권 플러스 세종특별자치시 1억 4,500만 원 이하. 광역시 8,5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자, 보증금이 요거 이하여야 돼요. 그 중에서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서울 같은 경우 5,500만 원까지. 수도권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4,800만 원까지. 광역시는 2,8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2,500만 원까지. 자, 문제가 생겼어요. 서울인데 주택이 경매가 됐는데 8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소액 임차인이 5,500만 원까지 싹 가져가면 나머지 사람은 받을 게 없잖아요. 안 되겠다.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최우선 변제 받는 이 금액이 5,500만 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했다. 서울 같은 경우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는데 주택이 8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주택가액 8천만 원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주택 임차인이 2명 이상 있는데 얘네들이 소액 임차인이야. 그럼 얘네들이 받을 돈의 합
서울인데 2명 있어. 5,500까지 2명 있어. 합이 1억 1천만 원이야. 근데 주택은 2억에 낙찰됐어. 그 절반은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하나의 주택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했다.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비율로만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분할해서 그 일정액으로 보게 됩니다. 3번은 뭐냐면 임차인이 한 명인데요. 최우선 변제 받으려고 보증금을 쪼갠 거예요. 서울 2억이에요, 보증금이. 그건 최우선 변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이름으로 1억짜리 하나, 부인 이름으로 1억짜리 하나를 쓴 거야. 이 경우에는 하나의 임차인으로 봐야 되겠죠. 왜? 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네. 한 방에서 생활하네. 그럼 한 명의 임차인으로 봐야 되죠. 그럼 보증금 합산하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최우선 변제권과 관련된 기준 금액과 제한 같은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뭐예요? 좀 전에 봤던 그 보증금 기준 및 일정액. 최우선 면제받을 임차인이 누구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가 어디까지고 그 기준이 뭐냐를 심의하기 위한 기관이 주택임대차위원회고요. 법무부에 설치합니다. 법무부에 이게 주택임대차위원회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이건 뭐냐 하면 임대차가 끝났어요. 근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근데 이사를 가야 돼. 근데 이사를 가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해. 따라서 기존의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사 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임대차 종료 전에는 못하는 거예요. 임대차 기간 중에는 신청 못합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임대차가 오늘 끝났어. 보증금을 안 돌려줘. 그럼 이사 가면 안 되고 다음 날이라도 얼른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걸 보고 이사를 나가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첫 번째 요건이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누가? 임차인은 어디에? 주택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설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어디다 신청하는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2심 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요. 자, 법원이 인용을 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 판결한 때, 선고한 때, 결정한 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때 효력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임차권 등기까지 돼야 돼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이 생기면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되고 그 촉탁을 받아가지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어. 그러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취득 또는 유지한 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즉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여기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효력이 되죠. 또 4번 이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등기가 된 주택 임차인이 이미 이사 나갔죠. 그걸 새로 임차한 임차인이 소유 임차인이야. 근데 얘는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안 됩니다. 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가 동생관계냐? 아니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동생관계는 뭐예요? 명도죠. 명도. 임차인은 이미 명도했죠. 임차권 등기하고 나서 명도했잖아.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면은 임차권 등기 말소와 동생관계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죠. 제가 보증금 안 돌려줘서 이런 절차를 밟았으니까.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받고요. 존속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1년으로 정한 경우도 2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임차인만은, 임대인은 안 되고요.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1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가 설령 끝났다 하더라도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하는 거로 봐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때 주택이 팔리더라도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보게 됩니다. 존속의제 4조 1항 2항 조문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최단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갱신, 합의갱신할 수 있죠. 그 다음 묵시의 갱신이 있습니다. 요건이 뭐예요? 임대차 그 기간이 끝나기 6달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임차인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6개월부터 2개월 요 사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또는 임차인이 2달 전까지, 언제부터는 없어요. 2달 전까지 나가겠다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요게 주택임대차 법정갱신의 요건입니다. 단 이기상 채무를 연체하는 등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갱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건 기억, 제한, 니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법정갱신 됐습니다. 효과는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에요.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근데 기간만 2년으로 봐요. 그리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달이 지나면 임대차는 해지가 됩니다. 갱신 방법, 재계약하는 방법, 약정갱신, 법정갱신. 또 하나가 임차인의 갱신 요건에 의한 갱신이 있어요. 임차인이 6개월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해요.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거기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 9개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예요. 이기연체, 거짓 부정한 방법 임차,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 제공. 이기연체, 거짓 임대차, 합의하여 보상 제공, 무단전대, 동의 없이 전대, 무단전대,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7호, 임대인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점유회급이 필요해. 3가지 중에 하나,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재건축 계획을 고지, 건물이 너무 낡아 타법령에 의한 재건축, 요런 경우. 8번째, 임대인 직계 좀비속을 포함해서 내가 직접 거주할래, 요런 경우. 그 밖에 의무의 현장 위반 같은 경우, 요런 경우에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기억하시고요. 2번째, 이 갱신 요건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제한이. 자, 이렇게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고 거절 사유가 없어서 갱신이 됐을 때 조건은 전임대차와 똑같은데, 첫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법정갱신하고 똑같이. 또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요. 3달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좀 전에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게 두 개.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보고 2년으로 보고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또 하나 차임이 보증금은 20분의 1 범위에서 증감. 요게 갱신 요건의 갱신의 효과입니다. 법정갱신의 효과하고 구별하자.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 기간 2년. 차임입 보증금 20분의 1 범위 내 증감. 이렇게. 그 다음 아까 8호에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것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내가 이제 살 거다. 나가달라, 이렇게. 근데, 만에 하나 임대인이 실제 거주한다라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하지 않았다마는 갱신되었을 기간 2년. 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를 해버리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억합니다. 자, 몇 가지 이제 확인합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당사자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되면 장래를 향하여 증액 또는 감액을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 단. 증액은만은. 감액은 제한이 없고요. 일방적 증액 청구만은 1년 내는 못하고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20분의 1 초과해서 증액 청구 못합니다. 이거 조심한. 일방적 증액 제한. 증액만 제한합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경우에만. 따라서 만에 하나 재계약 또는 합의로 증액 이때는 20분의 1 이런 거 제한 안 받습니다. 이 제한을 초과해서 지급한 건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 9번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요. 이걸 월단위 차임이라고 합니다. 그 산정료를 제한하죠. 1억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다. 얼마를 곱해야 되는가. 이 곱한 금액을 다시 12분의 1로 나누면 그게 상한이 되는 거예요. 그 비율이 뭐냐? 연일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2%. 일하니까 10%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거. 요걸 곱해. 그게 1년치 차임의 한도예요. 거기다 12분의 1을 곱해. 그럼 월 차임이 나오죠. 그걸 초과 못한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료 제한. 초과하면 또 역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마지막 임차권 승계라고 해서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차권은 상속이 돼요. 근데 그 임차인에게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혼 관계자가 있어. 사실혼 배우자. 함께 살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어서 이 사람은 상속을 못 받잖아요. 상속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첫째, 임차인이 상속일이 없이 사망을 하면, 상속일이 아무도 없이 사망을 하면 같이 살고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단독 승계하고, 반면에 2번, 2항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있었어. 상속인이 있었는데 이 상속인이 따로 살고 있었어. 따로. 나가 살고 있었어. 이렇게 따로 살고 있었을 때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임차인의 이촌 이내에 친족하고 공동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촌이라면 위아래는 할아버지부터, 나를 기준으로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고요. 좌우를 기준으로는 형제자매까지입니다. 어쨌든 사망한 임차인의 이촌의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임차인 사망 한 달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요 임차권 승계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냥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심의조정사항 같은 거 간단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도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꼭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조정 절차 및 처리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존적을 마쳐야 돼요.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요, 3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정이 성립하면 당연히 조정안을 작성해서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서면 거부한 걸로 봅니다. 60일, 30일, 14일 서면 거부 딱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딱딱 머릿속에 분쟁 조정에서는 시험 지문에 혹시라도 나오면 이런 걸 틀어서 출제할 여지가 조금 있으니까 그 정도만 분쟁조정위원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금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